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 부동산 영아입니다. 요즘 꼬마 빌딩들 거래 시에 건물의 주택이 적게는 한 개층 아님 그 이상도 있는 경우들이 많아 주택수 때문에 근생으로의 용도 변경을 많이들 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면에서 적게는 200 전후에서 공사 정도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도 발생하기도 하며 기간도 2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주택 건물의 주택 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할 때 체크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정리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되 실제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꼭 전문 건축사에게 상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 지역지구 확인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용도 지역지구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 주거지역에서 모텔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고 한다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모텔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허가가 나지를 않고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가능한 지역인지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는 주차대수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로 법정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 주차대수가 모자르다면 역시 용도 변경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는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주택에서 근생으로의 용도 변경은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생은 134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인데 주택보다 오히려 주차대수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 부분에서는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정화 조용량이 되겠습니다. 정화 조용량도 체크를 하여 만일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역시 용도 변경이 불가하게 되는데 정화조는 청소 횟수를 늘려 웬만하면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조 청소 횟수를 늘려도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큰 정화조를 다시 묻어야지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으로 주택보다는 주로 근생이 오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오수가 발생한다면 부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이 오수 발생량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라면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부담금이 많이 나올 때는 수천만 원씩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 소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에 관한 법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타이트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꼭 쓰셔야겠습니다.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 설비 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화창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화창은 그 비용이 일반 창호에 비해 4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비싸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방화창을 설치하지 않고 창을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점 알려드리며 그러면 바로 다음 여섯 번째로는 장애인 등에 관한 법규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일 경우 그 법에 맞게 필요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공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챙겨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규도 소방법과 마찬가지로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니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구조안전확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용도의 하중값을 계산하여 변경 후의 용도, 하중이 변경 전보다 많이 나가게 될 경우나 내부 구조를 바꾸게 되어 예를 들어 내력벽 등을 철거하는 등의 공사가 소반된다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구조보강까지 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비용과 시간 모두 다 많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덟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으며 만약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 상단에 기재가 됩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해소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 용도 변경 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이렇게 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샌드위치 판넬이나 샤시 등으로 베란다 부분 등에 불법 증축되어 있는 공간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 현재 적발이 되지 않았더라도 역시 꼭 원상복구를 해야지만 용도 변경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용도 변경 신청 전에 미리미리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해놓으셔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용도 변경 시에 체크해야 될 항목을 8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라셨나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용도 변경하는 케이스들은 보통 세금이나 대출 관련해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주택 부분을 단순히 일단 상가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위의 항목들에서 큰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 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 비교적 가볍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무소 등의 업종 등으로 변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일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셨던 항목들은 건축사를 선정하시면 알아서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건축사를 잘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 변경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